30년의 시간을 단시간에 살았다. 누군가가 30년의 시간을 투자해 얻어낸 노력과 지혜를 단시간에 얻어내는 것은 정말이지 짜릿하고 행복한 경험입니다. 30년의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일까요? 아마 버핏이라면 자신의 전 재산 123조 원을 모두 내어줄 것입니다. 이 책은 진심으로 신의 축복입니다. 쉽게 풀어내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다. 이 책을 읽고 버핏의 투자 스타일이 의외로 단순하고 간결함에 놀랐습니다. 600페이지의 책을 넘기는 게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지혜가 자연스레 스며드는 책이었습니다. 괜히 버핏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투자계의 기출문제. 저는 투자는 잘 못해도 시험은 꽤 하는 편인데요. 어느 시험이든 기출문제만 제대로 봐도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은 충분합니다. 추천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왠지 유출된 시험 문제 필사본을 훔쳐본 느낌을 받았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읽고 소화해야 할 책이다. 상당히 공감되는 말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책을 사서 보유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도움되는 이 영상도 이 책의 모든 것을 담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채진 투자자님은 이 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를 넘어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책이다. 평생 이 책을 곁에 두고 위대한 두 거인과 대화하고 싶다. 이 책으로 누구나 현명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어려웠던 투자의 비밀이 풀리는 날이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나라면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전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3년 전 소규모 투자조합을 시작했다면 한국에 100% 투자했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 2006년 주주총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듯이 질문과 답변도 반복되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30여 년간 질문의 내용이 비슷했다는 것과 버핏과 멍건은 몇 가지의 대답으로 많은 질문에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30여 년의 질문과 답변은 짧은 4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1. 기업의 내재가치 구하는 방법. 2.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란? 3. 인플레이션과 금리. 4. 투자와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 이 영상은 위 4가지 문장에 대한 주요 이야기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1986년.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요? 인플레이션은 경제현상이 아니라 정치현상입니다. 정치인이 자제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언젠가 돈을 대량으로 찍어내겠지요. 2년 이내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후에는 전례 없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생각인가요? 거시경제에 관심이 없어서 단지 내재 가치를 근거로 투자를 결정할 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지난 30년 동안 유지한 투자 전략을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1987년. 성공에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요? 캐피털시티 ABC의 CEO 톰 머피는 겸손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동안 워런과 내가 성공한 것은 우리의 능력을 매우 낮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펀드 매니저들의 자질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컴퓨터 산출물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면 끔찍한 착각입니다. 복잡하기만 할 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35년 동안 투자하면서 펀드 매니저의 자질이 향상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전보다 더 똑똑하지도 않고 침착하지도 않으면서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들더군요.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1센트에 만들어 1달러에 파는 기업입니다. 1988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까요? 결국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시점과 강도는 알 수 없지만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돈을 찍어내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우리도 여전히 불리해집니다. 그러나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많은 현금을 창출하고 가격 결정력이 강하며 건전하게 경영되는 기업이라면 인플레이션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많은 현금을 창출하는 것은 ROE가 높다는 것이고요.
가격 결정력이 강하다는 것은 독점 기업이거나 브랜드 영향력이 강한 기업이 되겠죠. 건전하게 경영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공시가 투명하고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기업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조만간 불황이 올까요? 살아가는 동안 나는 불황을 여러 번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경기 예측에 시간을 모두 사용한다면 버크셔 주가는 한 푼도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 예측을 토대로 기업을 마음 내키는 대로 사고 팔면 안 됩니다. 1991년 연구 보유 종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캐피털시티 ABC, 코카콜라, 가이코, 워싱턴 포스트는 연구 보유 4대 종목으로 3가지 특성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고, 두 번째, 경영진이 유능하고 정직하며, 세 번째, 우리가 좋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수익성만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과 어울릴 수 없다면 부자가 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버핏은 자신의 연구 보유 종목에 상당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자는 코카콜라를 논리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버핏은 약간 우기기까지 하면서 방어했습니다. 약간 이런 논조였습니다. 난 좋은데? 만약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다면 오래 지켜보면서 투자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네요. 투자자는 주가 등락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주가가 오르면 기뻐하고 주가가 내리면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햄버거를 평생 먹을 사람이라면 햄버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좋을까요? 내리는 것이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주식을 평생 사 모을 사람이라면 주가가 오르면 우울해하고 주가가 내리면 기뻐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완전 공감합니다. 저는 멤버십에서도 항상 강조했던 것인데요. 우리가 선택한 종목을 충분히 매수하기 전에 주가가 올라갈까봐 두렵다고 말씀드립니다. MBA 졸업생에게 조언을 부탁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존경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경영자를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시나요? 문서 기록만 봐도 인재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장기간 세운 기록을 살펴보면 직접 면담할 때보다 그 사람의 미래 실적을 훨씬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굳이 경영자를 만날 필요 없이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검색만으로도 경영자의 실적, 경력,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2년 코카콜라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나요? 세계인의 소비 패턴도 미국인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서 청량음료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시경제 변수에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훌륭한 기업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거시경제 변수를 예측하는 것보다 제품이 오래도록 생존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거시경제 변수를 무시했나요? 내가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을 졸업하던 1951년 아버지와 스승 그레이엄 두 분 모두 투자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니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막 200을 넘어선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내가 보유한 자금은 1만 달러였는데 때를 기다렸다면 그 자금은 지금도 여전히 1만 달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류에 대해 예측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류를 거슬러 헤엄칠 것인지 예측합니다. 성장 투자와 가치 투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성장 투자와 가치 투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투자는 가치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래에 더 많이 얻으려 하는 투자이니까요. 내재 가치는 기업이 마지막 날까지 창출하는 현금 흐름을 적정금리로 할인한 현재 가치입니다. 내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적정금리로 할인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계속 돈을 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돈을 벌어주는 기업을 찾아내야 합니다. 1993년 자산의 내재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자산의 내재 가치는 그 자산에서 창출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적정금리로 할인한 현재 가치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 말이 계속 나올 건데요. 어쩌면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의 내일이와 귀에 박히도록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내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는데 그것도 따로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 대가로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현금 흐름을 예측하려고 방대한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지만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투자는 예컨대
확률은 50%인데 배당은 3배인 곳에 돈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가치 투자는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을 찾아내는 행위입니다. 평가 대상을 잘 선택해야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거 통계나 공식에 의존하면 실적은 화려하지만 곧 악교 공작에 팔려갈 늙은 말에 돈을 걸기 쉽습니다. 어떤 투자서를 읽어야 하나요? 현명한 투자자를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책에 투자의 비법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므로 배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회계책도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40개 이상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좋은 실적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평생 8개에서 10개 기업이면 충분하며 심지어 1개 기업으로도 좋은 실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94년 코카콜라 주식은 안전한가요? 보유 기간에 따라 위험이 달라집니다. 트레이딩 목적으로 하루나 일주일 보유할 예정이라면 코카콜라 주식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5년이나 10년 보유할 예정이라면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경영자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우리가 경영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2가지로 첫 번째, 사업 실적은 어떠하며 두 번째, 주주를 얼마나 우대하는가입니다. 사업 실적은 경쟁사의 실적과 비교해 평가하며 경영자가 내린 자본 배분 결정도 함께 고려합니다. 거시경제 변수보다 개별 기업 분석을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방법을 이용하려고 아는 방법을 포기한다면 미친 짓입니다. 시장 예측보다는 기업 분석에 대해 생각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위험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우리는 위험을 손실 가능성으로 정의합니다. 그런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위험을 변동성으로 정의하는데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정보의 범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정보를 얻는 주요 원천은 40년 전과 다름이 없이 연차 보고서입니다. 내재 가치 평가에는 여전히 판단이 중요합니다. 관건은 신속한 정보가 아니라 좋은 정보입니다. 나는 우편물과 주식 시세를 3주 늦게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독립적 사고가 왜 필요한가요? 풍양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시장에 휘둘려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예측을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이발사에게 이발할 때가 되었는지 물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방식이 좋습니다. 나는 원주율 대신 3을 곱합니다. 1995년 이상적인 기업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상적인 기업을 성에 비유하면 넓고 튼튼한 해자로 둘러싸여 있으며 정직한 영주가 지키는 강력한 성입니다. 여기서 해자는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어하는 것으로 낮은 생산 원가, 강력한 브랜드, 규모의 이점, 기술 우위 등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들, 낮은 생산 원가, 브랜드, 규모의 이점, 기술 우위 중요한 단어니까요. 꼭 이 단어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코카콜라가 이상적인 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잘하면 되는 사업도 있고 항상 잘해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소매업은 항상 공격에 시달리므로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신문사는 처음에 한 번만 잘하면 됩니다. 한 신문 발행인은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독점과 족벌주의 덕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회계에 대한 설명이 혼란스러운 기업에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10중 8구 경영자의 의도가 담겨 있으며 경영자의 인품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996년 사업 다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본업에 집중하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코카콜라와 질레트는 한때 사업을 다각화하다가 집중력을 상실했습니다. 다행히 둘 다 집중력을 회복해 주주에게 수십억 달러를 벌어다 주었습니다. 가이코는 1970년대 초 집중력을 상실한 탓에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기업, 훌륭한 기업의 다각화는 저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때 주가가 많이 빠지기 때문인데요. 피터 린치도 그의 저서에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1997년 기업을 걸러낼 때 어떤 필터를 사용하나요? 기회비용이 우리가 평생 사용해온 주요 필터입니다. 나를 원하는 고혼자가 둘인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면 나는 훨씬 나은 사람을 택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식 매수 기회를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우리 아이디어는 매우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신비로운 방법을 알려달라고 계속 요청하지만
우리 아이디어는 모두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는 해당 기업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인지, 경쟁 우위가 지속될 수 있는 기업인지를 즉시 파악합니다. 따라서 대안들 중 상당수를 즉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다른 필터는 경영자의 자질입니다. 주식의 위험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주식 매수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만 않으면 투자자는 사업이 잘 돌아갈 때 좋은 실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 위험을 생각합니다. 사업 위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자본 구조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강조한 3가지 위험을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사업 위험입니다. 리드 타임, 주문에서 제품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긴 사업인데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상업용 항공기 제조 사업인데요. 고객 확보가 되기 전에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비용 위험입니다. 생산 원가가 비슷한 사업인데요. 동질제 사업이라고 합니다. 차별화가 어려운 사업이죠. 예를 들면 원자재 생산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철강 산업이라던가 직물 산업입니다. 세 번째, 자기 위험입니다. 투자자가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해 확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주식시장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주식시장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스승이 아니라 부려야 하는 하인이라고 버핏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것도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주식의 위험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그러나 변동성은 위험이 아닙니다. 변동성이 진정한 투자자에게는 커다란 이점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변동성을 좋아해야 합니다. 주가는 거칠게 오르내릴수록 잘못 매겨지기 쉬우므로 변동성을 반겨야 마땅합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떤 원칙을 적용하나요? 내재 가치 평가에는 미래 현금 흐름 파악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코카콜라나 질레트보다 우선해서 이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가입니다. 코카콜라만큼이나 확실한 기업이 아니라면 코카콜라에 투자하는 편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을 기준으로 삼아 비교평가합니다. 우리 방식은 이렇게 매우 단순한데도 왜 모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999년 미래 현금 흐름에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나요? 해자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우리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해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모든 기업과 기관에 국채 수익률을 적용합니다. 해자의 크기는 시장 점유율과 마음 점유율로 판단합니다. 디즈니가 확보한 아이들의 마음 점유율을 돈으로 사려면 경쟁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2000년 가치주와 성장주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치주와 성장주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계산을 빠뜨리기도 합니다. 기술주 투기 광풍이 부는 시장이 언제 붕괴할까요? 언제든 시장에 투기 거품이 형성되면 결국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끔찍한 과열은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기술이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기술주 투자를 종교적 금기처럼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장래 모습이 그려지는 기술주를 찾지 못할 뿐입니다. 예컨대 10년 후 숲의 모습이 어떻고 그 숲 속의 새가 몇 마리인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2001년 기업이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훌륭한 기업이 멍청한 일에 돈을 쓰면 빠져나오는 편이 현명합니다. 2002년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S&P 500과 같은 광범위 인덱스 펀드를 선택하세요. 돈을 한꺼번에 넣지 말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넣으십시오. 존 보글이 쓴 책을 추천합니다. 이들 책에 알아야 할 내용이 모두 들어있으므로 펀드 투자자라면 누구나 읽어야 합니다. 자, 존 보글의 대표적인 책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 역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처럼 시장이 장기간 상승하지 못하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도 좋은 실적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가치평가 척도로 무엇을 사용하나요? 한 기업의 S&P 대비 적정 PER은 ROE와 ROIC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는 PER과 같은 상대평가 척도 하나만 보지는 않습니다. PER, PBR, PSR이
그다지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공식을 원하지만 공식으로 평가하기도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기업을 평가하려면 지금부터 망할 때까지 기업에서 나오는 잉여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여기에 적정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리뷰한 책에 보면 이 PER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워렌 버핏 경우에는 PER보다도 잉여 현금 흐름 그리고 ROE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금은 모두 평등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제성만 평가하면 됩니다. 에비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제 에비타가 놀라울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에비타로 재무제표를 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비타를 논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에비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투자자를 속이거나 자신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회사는 들어오는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지출합니다. 이자와 세금은 분명히 비용입니다. 여러분은 에비타 이익을 볼 때마다 뻥튀기 이익으로 바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매도가 위험한가요? 공매도는 위험합니다. 찰리와 나는 그동안 약 100개의 종목을 공매도 후보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생각은 거의 모두 적중했지만 실제로 공매도로 실행했다면 우리는 무일푼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품은 인간의 본성을 이용합니다. 거품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며 터지기 전에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나도 1954년 공매도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공매도에 대한 내 예상이 적중했지만 이후 10주 동안 크게 빗나갔습니다. 결국 10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10주 만에 모두 날아갔습니다. 공매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한다면 소액만 해야 합니다. 2003년. 투자 지식을 어떤 방법으로 축적하나요? 자료를 많이 읽습니다. 신문, 연차 보고서, 경제 전문지 등을 읽습니다. 하지만 나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읽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읽는다면 연재 만화 대신 심진풀이로 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왜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매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훌륭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편이 더 타당합니다. 50년 동안 기업을 지켜보면 어떻게 해야 큰 돈을 버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투자에는 어떤 기질이 필요한가요? 애태우지 않고 느긋한 마음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기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질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격과 가치에 관심을 집중하세요. 주식이 더 싸졌는데 현금이 있다면 주식을 더 사십시오. 주가가 상승하면 우리는 간혹 매수를 중단합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 우리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기를 바랍니다. 기업에 대한 판단은 100% 적중할 필요도 없고 20%, 10%, 5% 적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만 적중하면 됩니다. 단 하나의 기업만 깊이 파악해서 판단해도 매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큰 실수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평생 몇 번만 정확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 대형 투자기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사람을 고용해 머크와 화이자를 비교평가하는 등 S&P 500 기업을 모조리 평가하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방식을 채택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맥도날드나 월그린, 미국 최대 약국 체인인데요. 월그린 같은 자본 집약적 기업의 미래 잉여 현금 흐름은 어떻게 추정하나요? 이들 기업에도 같은 할인율을 적용하나요? 우리는 모든 증권에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자, 이 할인율 뭐라고 했죠? 국채 수익률이라고 했죠? 경쟁 우위를 상실했다가 회복하는 기업도 있나요? 기업이 경쟁 우위를 상실했다가 회복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부실 기업을 인수해서 우량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길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지난 100년 동안 부실 기업이 우량 기업으로 전환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많지 않았습니다. 공경에 처해도 경쟁 우위를 상실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회계에 관한 책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버크셔 연차 보고서와 회계 스캔들 관련 잡지 기사 등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업 관련 기사와 연차 보고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연차 보고서를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10중 8구 독자가 이해하는 것을 경영자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회사에는 실제로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경영자에게 기대하는 자질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기업의 열정적인 경영자를 찾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정적인 경영자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역시나 인터넷에 그 해당 경영자의 이름만 검색해봐도 인터뷰나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겠죠? 투자할 때 경영자 면담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거의 모든 정보를 공개 자료에서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영자보다 숫자에서 훨씬 많은 정보를 파악합니다. 남들이 하는 예측 따위는 전혀 관심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2004년. 지속적인 학습을 어떻게 실천했나요? 건전한 투자의 기본 원칙은 지속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원칙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량 기업 발굴에 관해서는 찰리와 필립 피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고 체계는 대부분 현명한 투자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깊이 생각해보면 사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서를 많이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지 않는데도 지혜로운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디어를 고수하면서 실행에 옮기려면 기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아이디어를 고수하지 못하거나 고수하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열쇠는 IQ가 아니라 투자 사고방식입니다. 콜라는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콜라를 생산하는 코카콜라에 투자해도 정말 괜찮을까요? 나는 오래전부터 코카콜라를 매일 5캔씩 마시고 있지만 건강이 아주 좋습니다. 내가 즐겨 쇼핑하는 곳은 코스트코입니다. 참고로 찰리 먼거는 코스트코를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코스트코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도 하겠죠. 2005년.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일치해야 내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니다. 내 데이터와 추론이 옳다면 내 판단이 옳은 것이다. 데이터를 입수하면 그 데이터가 무슨 의미인지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 8장에서 그레이엄이 말했습니다. 시장은 스승이 아니라 하인이다. 시장이 멍청한 짓을 벌일 때가 시장을 이용할 기회다. 시장은 단지 가격만 제시한다. 시장을 이용할 기회가 보이지 않으면 그날은 놀면서 보내고 이튿날 다시 살펴보라. 10중 8구 다른 가격을 제시할 것이다. 버크셔도 투자할 때 자산을 배분하나요? 버크셔는 자산 배분 공식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좋은 기회를 탐색하며 인위적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즉,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이것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거죠.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똑똑해야 하나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완벽한 지혜를 갖출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균보다 조금만 더 나으면 됩니다. 곰에게 쫓겨 달아나던 두 사내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 사내가 다른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곰보다 더 빨리 달릴 필요는 없어. 자네보다 빠르기만 하면 돼. 어떤 기업이 훌륭한 기업인가요? 최고의 기업은 지속적으로 재투자하지 않아도 이익이 유지되는 기업입니다. 반면 최악의 기업은 적자 사업에 계속 돈을 퍼부어야 하는 기업입니다. 훌륭한 기업을 평가하는 척도는 무한한 가격 결정력입니다. 시장을 예측할 수 있나요?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하지만 매우 드물긴 하지만 상황이 극단적일 때는 향후 5에서 10년 시장 흐름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1969년과 1974년이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탁월한 경영자를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나요? 우리는 실적이 없는 사람 중에서 슈퍼스타 경영자를 찾아내려고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10에서 50년 동안 타율 3할 5푼을 기록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앞으로도 단지 평소 실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경기에 뛰어난 사람을 찾아내서 경기를 계속하게 할 뿐이죠. 빌 게이츠의 도움을 받아 기술주에 투자하면 어떤가요? 찰리와 나는 우리가 이해하는 동시에 5년, 10년, 20년 후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빌 게이츠가 우리 이사회에 있어도 이러한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사지 않은 것이 여전히 후회스럽습니다. 미국의 미래를 여전히 낙관하나요? 나는 미국의 미래를 엄청나게 낙관합니다. 나는 미국이 문명 발전 단계의 정점에 도달했거나 근접했다고 믿습니다. 내 생각은 다릅니다. 20년, 30년 뒤에는 누가 옳은지 밝혀지겠지요.
50년, 100년 뒤 미국이 몇몇 아시아 국가에 크게 뒤처지는 3등 국가가 되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기를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는 지역은 아시아가 될 것이라는 데 걸겠습니다. 2006년. 다시 투자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투자조합을 설립한 날이 1956년 5월 4일이니까요. 오늘로부터 50년하고도 이틀 전이군요. 나라면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전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3년 전 소규모 투자조합을 시작했다면 한국에 100% 투자했을 것입니다. 투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투자자는 IQ가 높을 필요도 없고 아주 똑똑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얼어붙어 있을 때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는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감정을 따르지 말고 이성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모두가 이성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전에 재무제표가 건전한데도 PER이 3배에 불과한 기업이 한국에 많았습니다. 한국이 큰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죠. 4, 5년 전 일입니다.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버키셔가 대성공을 이룬 비결은 무엇인가요? 10세부터 온갖 책을 읽는 학습 기계였던 한 명의 소년 덕분이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워렌 버핏을 말하는 거겠죠? 그는 일찌감치 이 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내내 학습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실적은 환영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지속적인 학습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2007년. 새로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부탁합니다. 읽을 수 있는 책은 모두 읽어야 합니다. 서로 맞서는 다양한 사고를 접하면서 그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소액으로 직접 투자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모의 투자만 한다면 연애소설만 읽는 셈이죠. 조만간 자신이 투자를 즐기는지 알게 될 겁니다.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는 19세에 현명한 투자자를 읽었습니다. 나는 76세인 지금도 그 책에서 배운 사고 프로세스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가격을 깎아주더라도 사지 않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기업을 사고 싶습니다. ROE가 장기적으로 높으며 경영진이 유능하고 정직한 기업을 사고 싶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덩치가 큰 기업, 즉 규모가 큰 기업을 찾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책으로 금속, 원자재 투자를 고려한 적이 있나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자산책은 금속이나 원자재가 아니라 훌륭한 기업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나 스니커즈 초코바처럼 사람들이 계속 사먹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본 투자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 회사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좋은 투자 대상입니다. 자본 투자가 아주 적은 기업도 찾아보십시오. 서브프라임 시장을 어떻게 보나요? 서브프라임 시장에서 대출회사, 중개업자, 건설회사 등은 사람들을 부추겨 무리해서 집을 사게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초기에는 할부금을 소액만 내다가 나중에 거액을 내는 대출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기관들은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세가 중단되면 주택 매물이 대량으로 공급됩니다. 그러면 주택시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경기가 심하게 침체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도박 산업을 어떻게 보나요? 어떤 도박 종목을 추천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도박회사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식 투자는 물론 도박을 하려는 욕구도 매우 강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도박을 원합니다. 2008년.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 불안하지 않나요? 자기 돈으로 투자할 때 확신하는 종목을 발견하면 한 종목의 순자산의 75%를 투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종목의 순자산의 500% 이상을 투자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개인 재산의 75%를 한 종목에 투자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언론도 알려주지 않고 친구들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75%가 과도한 집중 투자는 아니겠지, 찰리? 나는 가끔 재산의 100%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순자산의 25배를 투자했다가 몰락했습니다. 우리가 코카콜라를 매수했을 때 순자산의 100%를 투입했더라도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영대학원 기업 금융 시간에 학생들은 분산 투자의 말로 대단한 비법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라면
분산 투자를 해야 하지만 전문가가 분산 투자를 한다면 미친 짓입니다. 투자의 목적은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아도 안전한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을 때 20%만 투자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기회에 실제로 충분히 투자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11세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눈에 띄는 책을 모조리 읽으며 8년 동안 기술적 분석 분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차트 분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현명한 투자자를 읽었는데 8장과 20장을 추천합니다. 두 챕터만 제대로 이해하면 군중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을 따르면 실적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주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식을 기업 일부에 대한 소유권으로 생각하라. 두 번째, 시장을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하인으로 삼아라. 세 번째, 항상 안전마진을 확보하라. 경영진과 만날 수도 없고 연차 보고서도 읽을 수 없고 주가도 모르고 재무제표만 볼 수 있다면 어느 항목에 주목하겠습니까? 투자는 장래에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현재 돈을 투입하는 행위입니다. 일단 주가는 무시합니다. 우리가 농장을 산다면 면적당 수확량이 얼마인지 생각할 것입니다. 자산에 주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를 정말로 깊이 파악하고 있다면 당시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장래의 재무제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과연 그 정도로 회사를 파악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투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왔는데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장래의 재무제표까지 예상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 이해하는 회사를 내재 가치의 40%에 사면 안전마진이 확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현금이 넘쳐나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건설장비 회사는 그 반대입니다. 1년 내내 열심히 사업을 해도 현금이 없습니다. 그러한 회사는 기피 대상입니다. 우리는 연말에 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좋습니다. 즉,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좋다는 거겠죠? 어떻게 배우셨나요? 사람마다 배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나는 책으로 배웠습니다. 나는 말로 배우는 것보다 책으로 배우는 편이 낫습니다. 독서를 계속하면 많이 배우게 됩니다. 책 20권을 읽으면 엄청나게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 20권을 읽으면 많이 배울 수 있는데 20권을 읽는 것도 좋지만 제 채널과 함께 책을 계속 읽어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께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배울 수 있겠죠? 30세인 전업 투자자가 18개월분 생활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2억 원에 해당하는데요. 100만 달러를 투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모두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넣으세요. 뱅가드 펀드가 비용도 낮고 믿을만 합니다. 당신이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면 스스로 아마추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형 강세장에 매수하지만 않으면 장기적으로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높을 것입니다. 나라면 인덱스 펀드에 묻어두고 일터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에게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조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조언은 돈벌이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인덱스 펀드에서 좋은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여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 이상을 기대해서야 되겠습니까? 100년 안에 석유가 고갈될까요? 석유는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석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래에는 석유 탐사 기술이 더 발전하겠지만 절대로 매장량을 모두 찾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단기간에 세상 사람이 석유 사용을 중단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200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세계 전역에 확산된다면 석유, 석탄, 우라늄이 고갈되어 태양에너지를 사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이제는 태양에너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2009년. 최근 주가 폭락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지요? 1974년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지만 PER이 약 4배에 불과해서 주식이 훨씬 저평가되었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1974년이 주식 매수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나는 내재 가치가 여전한 기업을 싸게 매수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제 값의 절반에 살 수 있으면 더없이 좋지요. 당시 나는 투자할 시점이라고 생각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세상사가 흔히 그렇듯이 말이죠.
그래도 나라면 1973년에서 1974년 같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제 치른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닥에서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버핏과 멍거가 말하는 게 뭘까요? 최근 주가 폭락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이 훌륭한 기업이고 내재 가치가 상당히 좋다면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그 기업을 매수해야 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주가 폭락이 심각한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매수 기회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2010년 자산운용 업계는 치열한 경쟁 탓에 투자 기회가 감소하는 듯한데 펀드 매니저가 추구할 만한 직업이라고 보나요? 운용자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투자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찰리는 현금 약 1,500만 달러, 하나로 180억 정도 되네요. 1,500만 달러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찰리는 1,500만 달러를 주식에 투자해 6개월 만에 4,500만 달러로 불렸습니다. 투자자는 다가오는 기회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버핏은 충분한 현금 보유를 강조했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저는 두려움에 휩쓸려 매수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질 수 있나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자신도 두려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가를 매일 보지 않는다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농장을 보유한 사람은 얼마에 팔 수 있는지 매일 가격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더 매수합니다. 사람들은 역경을 극복하고 나서 더 용감해집니다. 쉬운 일부터 시작해 실패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아예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주가는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서 오랫동안 잊고 지내는 것입니다. 재산을 모으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재산을 모으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열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2011년. 만일 앞으로 50년을 더 사신다면 당신은 어느 섹터를 능력 범위에 추가하고 싶나요? 나는 기술 섹터처럼 규모가 큰 섹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나 섹터가 크긴 하지만 유망 종목을 찾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술 회사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나는 에너지 섹터나 기술 섹터를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섹터는 버핏과 내가 전문 지식을 쌓기에 적합한 분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동안 이 섹터는 이미 다른 모습으로 발전할 테니까요. 해자란 무엇인가요? 나는 기업을 분석할 때마다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살펴봅니다. 1972년 시즈캔디를 인수할 때 나는 자문해 보았습니다. 1억 달러가 있다면 내가 시장에 진입해서 시즈캔디와 대결을 벌일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즈캔디를 인수했습니다. 만일 대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인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부 업종에는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이러한 업종에 속한 기업이라면 거들떠보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왜 금 등 원자재에 투자하지 않나요? 투자 대상 자산은 대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채권, 현금, MMF 등 화폐 관련 자산. 두 번째, 금처럼 산출물이 없는 자산. 세 번째, 농장과 기업처럼 산출물이 나오는 자산. 채권, 현금, MMF 등 화폐 관련 자산. 세월의 흐름에 따라 거의 모든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폐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금처럼 산출물이 없는 자산. 금은 쓰다듬고 광내고 쳐다볼 수는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금처럼 다른 용도가 없는 원자재를 사고 나면 누군가가 더 비싼 가격에 사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은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죠. 농장과 기업처럼 산출물이 나오는 자산. 찰리와 내가 매력을 느끼는 자산입니다. 여기서는 농장과 기업에서 장기간 나오는 산출물이 기대를 충족하느냐에 따라 투자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자산이라면 매일 형성되는 가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기업의 실적을 지켜보면 됩니다. 버크셔의 주식과 펀드 중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적극적 투자자가 아니라면 장기간에 걸쳐 인덱스 펀드에 정액 매수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라면 지금 인덱스 펀드 대신 버크셔 주식을 보유하겠습니다. 나는 인덱스 펀드보다 버크셔 주식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내가 인덱스 펀드를 보유해야 한다면 무척 불만스러울 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다면
개별 종목 보유를 추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현금 흐름 장기 예측을 어떻게 하나요? 투자에서 성장도 중요하지만 수익성 있는 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코카콜라는 지난 125년 동안 성장을 거듭해 지금 200개국에 진출했습니다. 나는 성장률이 높은 회사를 좋아하지만 가격만 합리적이라면 저성장 기업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경영대학원에서는 먼 장래까지 예측하라고 가르치지만 장기 예측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장기 예측은 정확도가 매우 부족하니까요. 투자은행이 작성한 자료는 하나같이 모두 성장한다고 예측합니다. 이발사에게 이발할 때가 되었는지 물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나요? 단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 상황은 끔찍합니다. 반등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버크셔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엘라베마 최대 벽돌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향후 가구 증가율이 회복되면 우리는 다시 주택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택 시장은 정상화될 것이고 버크셔는 막대한 돈을 벌 것입니다. 부동산 산업은 여전히 꼼짝 않고 있지만 연말이나 내년에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동산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입니다. 최근 엘라베마 벽돌 회사 인수에 참여한 회사는 버크셔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기 순환형 기업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사업성만 좋다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싼 가격에 산다면 경기 순환형 기업이더라도 장기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옵니다. 2012년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2013년 제로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력이 사과를 끌어당기듯 금리는 자산 가격을 끌어당깁니다. 금리는 우주 만물에 영향을 미치지요. 제로금리는 버크셔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인수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었으니까요. 연준이 자산 가격을 높이려 한다면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당국이 통화를 환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초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초저금리가 지속되자 거시경제학자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저금리 탓에 일본에서는 침체가 2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대규모 화폐 발행에 대해서는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더 유의해야 합니다. 유동성은 회수하기 쉽지 않아서 세계 경제가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젊은 자신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일하라고 조언하겠습니다. 추천할 만한 훌륭한 투자서가 있나요?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의 투자하라입니다. 나는 독서를 즐기지만 이 두 권을 읽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지금과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변화도 빠르지 않고 경쟁도 치열하지 않은 사업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많이 안다고 착각하면 위험해집니다. 투자 규모가 작으면 50% 수익도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투자 규모가 100만 달러에 불과하다면 수익률이 높은 소규모 투자 기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거품 현상이 또 나타날까요? 이러한 현상은 다시 일어나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에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금리 환경을 고려해서 지금이라도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되었을 때 시장은 갈수록 과열되었는데도 정부는 시장에 물 대신 기름을 부어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집단적으로 탐욕에 휩쓸렸다가 한 사람씩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찰리와 나는 군중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가 폭락을 매수 기회로 삼지만 차익금까지 동원해서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시장이 붕괴한 원인은 차익금을 동원한 주택 구입이었습니다. 2014년 당신은 부인의 수탁자에게 유산의 10%는 단기국채에 넣고 90%는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래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버크셔 주식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나요? 내가 죽은 후 적어도 12년 동안은 버크셔의 실적을 낙관합니다. 반면 아내의 수탁자에게 한 당부는 아내의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100% 마음의 평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능력 범위를 알 수 있나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좋은 방법 하나는 자신의 재능과 결점을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키가 160도 안 되는 사람이라면 프로농구가 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95세라면 애정 영화의 주인공이 될 생각은 접어야 합니다.
체중이 150을 넘어간다면 발레는 포기해야 합니다. 카드패를 보고 승산을 따질 줄 모른다면 포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얼간이라면 때로 덤벼들어도 우리가 손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2015년. 지난 50년 동안 버크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 사례는 무엇인가요? 1990년대 중반 4억 달러에 인수한 덱스터 슈입니다. 치열한 경쟁 탓에 이 회사의 가치는 결국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 투자는 기네스의 오를 제한과 같은 투자였습니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보유하기 가장 유리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보유하기 가장 유리한 종목은 추가 자본이 필요 없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55년 전에 집을 지었거나 샀다면 이후 추가 자본이 필요 없었으며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력회사나 철도회사라면 인플레이션 기간에 감가상각비가 증가해 추가 자본이 들어갑니다.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기업은 전반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유명 브랜드가 매우 유리합니다.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유명 브랜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브랜드의 가치도 상승합니다. 국부론을 읽고 무엇을 배웠나요? 국부론에서 경제학을 배웠습니다. 빌 게이츠가 준 책입니다. 아담 스미스, 케인즈, 르카도의 저작과 프레드 쉐드의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를 읽으면 지혜가 풍부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을 거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훌륭한 스승을 만났고 끝까지 초점을 잃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엄청나게 흥미로워서 마음껏 즐겼습니다. 사실 투자는 매우 쉬운 게임이지만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읽으면서 전적으로 타당한 투자 철학을 배웠습니다. 이후 투자가 쉬워졌습니다. 기질만 있으면 투자는 쉬운 게임입니다. 그러나 영리하게 투자해서 막대한 재산을 모으더라도 그것만으로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2016년. 당신이 대중보다 앞서간 비결은 무엇인가요? 나는 벤자민 그레이엄 덕분에 투자에 대해 많이 배웠고 찰리 덕분에 사업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기업을 평생 들여다보면서 왜 어떤 기업은 잘 되고 어떤 기업은 안 되는지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요기 베라는 지켜보기만 해도 많이 배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찰리와 내가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배웠습니다.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인내심과 유연성을 겸비한 기질입니다. 기질은 대부분 유전이지만 어느 정도 학습이 됩니다. 지금까지 버크셔가 매우 잘한 것 하나는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2017년. 지금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 꿈이요? 글쎄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93세가 되기 전에 하세요. 나도 똑같은 말을 학생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찾으십시오. 한두 번 만에 찾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노력을 미루지는 마십시오. 키르케로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평가할 때는 뒤를 돌아보아야 하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는 앞을 보아야 한다고. 찰리는 자신이 죽을 장소만 알면 그곳에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어느 정도 다시 구성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다시 구성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생각해보고 적어도 그 방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인생에는 행운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불운도 어느 정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018년. 경영대학원 교육이 실제로 투자에 도움이 되었나요? 나는 경영대학원 3군데를 다녔는데 그중 한 곳에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 많이 배웠습니다. 30년에서 40년 전에는 경영대학원이 투자 현실과 동떨어진 효율적 시장 가설을 가르치는 종교 집단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인류 경영대학원 졸업생보다는 현명한 투자자 8장을 깊이 이해하는 똑똑한 사람을 뽑겠습니다. 투자는 복잡하지는 않지만 절제력이 중요하며 IQ가 아주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펀더멘털이 중요하고 회계를 이해해야 하며 소비자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등교육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서 대학 진학은 포기한 채 독서를 했다면 내 실적은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훌륭한 스승을 몇 분 만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그런 스승은 학계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탁월한 스승이었습니다.
덕분에 버핏은 가만 앉아 있어도 거액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법이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레이엄은 운이 좋아서 순 운전자본 3분의 1의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바뀐 탓에 버핏은 다른 기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오래도록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계속 배워야 합니다. 이전에 배운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즐겨 쓰는 비유를 들자면 엉덩이 걷어차기 시합에 출전한 외다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역자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책이 당신 곁에서 항상 지혜와 용기와 위안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버핏의 분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